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광용의 안전한 법률 진행을 맡은 변호사 사광용입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많이 덥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에는 전력 소비량이 매우 많이 늘어납니다. 한국전력에서는 2012년 블랙아웃이라는 사태를 경험한 이후에 올해도 이런 사태가 빚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생산하는 발전량의 35% 정도를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고 아주 좋은 에너지원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고가 났을 때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 원자력 발전을 폐기할 것인가 축소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원자력 발전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등을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정영기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영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더워진 날씨만큼 또 굉장히 관심이 가는 게 에너지 분야인데요. 여기저기서 굉장히 에너지 절약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대외 에너지 의존도가 96.5%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높은 에너지 의존율을 보이고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또 시원하게 실내가 또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또 가장 우리 가까이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원자력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저희 안전한 법률에서 원자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예방책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정영기 씨, 원자력 우선 원자력 사고가 생각나잖아요. 네. 어떤 사고가 생각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아무래도 가까운 나라에서 이제 원자력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도 혹시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사실은 들거든요. 그렇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얼른 가장 먼저 생각이 나죠. 그 2011년 3월 11일 날 일본 앞바다에서 대지진과 해일이 적달 쓰나미가 닥쳐가지고 발전소가 침수되고 그래서 냉각장치에 전기를 전달하는 비상발전기가 단전이 되고 또 그래서 냉각 시스템이 파손되고 핵연료가 그래서 녹아서 결국은 냉각수가 수소화되면서 수소가 폭발해서 방사능이 누출돼서 이 후쿠시마 원전 지역의 한 반경이 20km 정도가 전부 다 전 주민이 소개되고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저도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이제 일본 여행을 가느냐 마느냐 또 일본 제품을 사용을 하느냐에 있어서 굉장히 친구들하고 걱정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원전 사고의 후폭풍이 또 어느 정도였나요? 그래요. 마침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일본 원전 사고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편서풍이 불어가지고 그 바람이 태평양 한쪽으로 날아가고 또 이제 바다가 마침 일본의 동쪽에 이제 그런 오염된 방사능 물질들이 흘러가고 해서 우리나라에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해양이 오염되는 그런 사태까지 빚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실감을 못했는데 사실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수산물이라든지 그 주변에 생산되는 농산물 전부 다 폐기되고 또 그런 피해가 막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일본 정부에서도 그 피해 정도를 이렇게 자꾸 숨기려고 하고 하는 그런 작태를 보였기 때문에 비난을 받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원전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눈에 현실적으로 보이는 그리고 또 몸으로 느껴지는 어떤 그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또 너무 우리가 이렇게 무신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우리가 눈에 냄새도 없고 청각에도 안 들어오고 또 시각적으로도 보이지도 않고 하니까 그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스스로 잘 몰라요. 물론 이제 자기가 그 피해가 있다는 느낄 정도가 되면 너무 심각한 피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언제 이 피해가 또
급성으로 일어나는 피해도 있지만 만성으로 한참 있다가 그리고 또 제2세에 나타나는 그런 피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더 무서운 피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제가 알기로는 이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쓰나미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였다면 또 한편으로는 인재로 일어난 원전 사고가 또 있죠. 그게 이제 쓰나미로 인한 피해이긴 한데요. 일본의 이제 우리나라 원전, 즉 원자력 발전소의 그 여러 가지 실태와 또 일본의 비교를 해보면 반드시 그게 자연재해만에 의한 것이냐 하는 그런 이제 지적들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는 경납 용기, 즉 다시 말해서 그런 용융 되는 그 원자력 그 화로에서 그걸 차단해주는 용기가 있고 또 이제 그 원자로를 덮어주는 경납 건물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주 취약했어요. 취약했고 또 지금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는 그런 안전 시스템에 못 미치는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는 나라에서 과연 이런 정도의 안전성을 확보해 두고 계속 운영하는 게 과연 선진국에서 운영할 만한 것이었느냐 할 수 있을 정도로 취약했다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 냉각수를 좀 달리 예를 들어 전원이 단절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대비도 좀 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방사능 노출이 된 사실 자체도 모르고 거기다가 바닷물을 냉각수를 많이 뿌렸어요. 그랬는데 그게 결국 바다로 다시 들어가서 해양이 오염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라고 하기 어려운 원시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했다는 측면에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보니까 정말 지진이라는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그렇죠. 충분히 또 예방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참 그 재앙으로 이어진 부분인 것 같네요. 그게 이제 이게 원자력 사고라는 것은 정영 씨도 얘기했지만 이게 뭐 자기 나라에만 국한하는 피해가 아니잖아요. 이게 광범위하게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로 뭐 설치해서 그냥 우리가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 그런 얘기로 자기가 그 나라에서 면책되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인 안전 기준도 더욱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고였고요. 이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독일 같은 데서는 뭐 앞으로 2000 몇 년까지 이 원전을 전부 폐기하겠다 하는 그런 정책도 내놓고 있고 그런 나라도 있지만 어쨌든 또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더욱더 계속해서 뭐 정설하겠다라고 그 정책을 계속 고수하는 데도 있고 미국도 지금 다시 건설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가장 최근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뿐만이 아니라 이제 20세기 가장 큰 대재앙이라고 불렸던 또 체르노빌 사건을 저희가 말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네. 구소련 지금 러시아 전신인 구소련에서 그야말로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의 키예프 소도에서 한 130km 정도 떨어지는 곳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이 사고도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사고였어요. 이게 가동하고 있는 원자로를 가지고 그리고 실제 그 전문가가 수동으로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 터빈이 이렇게 천천히 돌아갈 때, 천천히 마지막으로 돌아갈 때 이게 원자를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 실험한다고 해가지고 제어봉을 이렇게 빼냈어요. 빼내니까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자로가 고해를 받아가지고 원자로가 뭐 전부 다 녹고 이게 천정부지로 그 폭발물이 솟고 이래가지고 뭐 지상 몇 미터로 그냥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은 즉사를 하고 그 당시 아마 한 즉석에서 그날 한 31명이 사망을 하고 한 그 이후에 이 사고로 인해서 질병 내지 사망했다고 하는 사람이 적어도 한 9,300여 명, 즉 한 건 10,000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소련이라는 나라에서 뭐 피해 보상 내지는 치료 보상 이런 걸 받았다는 인구가 한 150만 명 정도 되는데 직간접적으로 그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다고 할 수 있는 인구가 한 3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가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20세기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고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원전 사고 하면은 가장 이제 두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은 이 후유증인데요. 그 체르노빌 이후에도 이제 어떤 기형아 출산이라든가 네. 암 발생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사례들이 드러나면서 그렇습니다. 이게 원자력이라는 게 반드시 또 이렇게 안전하게 다루지 않으면 네. 이게 과연 과소평가해서야 될 에너지인가라는 그런 문제점들이 그렇죠. 또 떠올랐었거든요. 하여간 이게 안전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야말로 마수죠, 그냥. 네. 우리에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이게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그야말로 이런 대형 사고가 났을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기형아 출산을 한다든지, 유아가 태어나기 전에 사망한다든지, 또는 뭐 암 발생률이 그 주변에서 현저히 증가한다든지, 그 피해 주민, 지역 주민 그 체르노빌 주민 한 60% 정도가 갑상선계 질병을 경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무서운 사고이기 때문에 그 안전을 기하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안전을 기할 수 없다면은 폐기되어야 할 발전 방법이죠. 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미국도 네. 이제 원자력을 이제 에너지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또 혹시 이런 원전 사고가 그렇어요. 있었나요? 미국에도 지금 한 104기 정도가 가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제 지금은 더 증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1979년에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쓰리마일 섬이라는 곳에서 원전 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기 발생기 열을 이렇게 유지해주는 그런 그것 결국 냉각 장치인데, 그 양수 시설이 멈췄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터빈과 원자로는 멈췄었는데, 그 원자로가 멈췄었다고 해서 그게 발전을 안 한다고 해서 이게 핵분열을 안 하는 거예요. 서서히 하고 있으니까. 그게 결국은 냉각수가 보급이 안 되니까 이렇게 안전판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그게 잠기지 않고 이래가지고 냉각수가 결국 끓어서 밖으로 흘러나오고, 온도가 급격히 상승해가지고 원료봉도 높고 원자로 용기가 파괴되기까지 했어요. 다행히도 여기는 일본의 그 원자로와는 달리 경납 건물이 그 외부에 또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외부에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주정부에서는 주민들을 전부 다 대피를 시켰죠. 방향 한 20km 정도 좀 대피시켜서 했는데, 다행히도 그것이 잡히고 해서 완전 큰 사고는 면했는데, 어쨌든 그 사고로 인해서 79년부터 거의 현금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더 이상 증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전력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또 이제 화석연료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있고 비용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다시 또 원전을 증설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사례로 말한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같은 그런 대형 사고의 경우에는 이제 방사성 물질의 누출 사고뿐만 아니라 또 주변의 이제 생태계 그렇죠. 오염, 그리고 또 그렇게 뭐 사람에 대해서 정말 2차 후속 피해까지도 가는 경우를 보면 이게 원전이 참 위험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또 그런 이유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유에서 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23기 정도의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또 운영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혹시 사고가 없었나 그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원전 사고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언급을 하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의 뭐 사고를 여러 가지 단계별로 이렇게 구별하고 있어요. 단계별로 구별하고 있는데, 대개 1단계는 경미한 고장, 또 뭐 여러 고장, 또는 그다음에 중대한 고장, 또는 뭐 시설 내부의 위험 사고, 또 시설 외부로의 위험 사고, 뭐 그리고 또 심각한 사고, 대형 사고, 이렇게 하면 7단계 정도로 구별하고 있는데, 내가 크게 나눠 보면은 원전 내부에서의 사고, 고장, 그다음에 원전 외부로까지 어떤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그 정도부터를 아마 사고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장은 있었지만 원전 외부로까지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아마 여러 가지 뭐 미비한 점도 있어서 다소 사소한 고장들 있고, 케이블 사고도 있고, 뭐 내부에서 어떤 약간 방사능이 누출되는 그런 건 있었지만,
그 외부가 노출되는 경우는 없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이제 원전을 정확하게 이제 뭐 네 군데 지역에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유일하게 이름을 외우고 있는 원전이 사실은 고리 원전이거든요. 고리죠. 근데 그 고리 원전이 이렇게 뉴스에 한창 나왔던 이유가 지금도 사실은 사고가 그렇죠. 있었죠. 네, 이제 그것도 이제 정확하게 여기 사고의 단계를 표현하자면 네. 고장입니다. 고장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그 사고가 어떤 고장이냐면은 외부의 전원이 한 12분간 단절된 그런 이제 원자로에 전원을 공급하는 네. 전원이 공급이 중단되면 당연히 원자로의 가동은 중단돼요. 중단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원자로에 이미 핵분열을 일으키는 원자로 내부에 있는 핵물질은 반응을 서서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제 냉각수가 예를 들어 뭐 제대로 보급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장기화되면은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염려가 있죠. 그런데 비상전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12분간 중단된 일이 있었는데, 다만 우리나라 원자력의 경우에,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에 냉각수 보급이 이 전기에 의해서만 보급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렇게 자연 순환하게 되어 있어요. 데워진 물은 또 갔다가 다시 또 냉각되어서 다시 자연 순환하는 그런 순환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약 적어도 한 20시간 이상 원자로가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고, 또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소위 폭발이 주로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냉각수가 여러 가지 반응에 의해서 고온에 의해서 수소로 변한 수소가 이제 발생되면서 수소가 폭발하잖아요. 네. 폭발해서 이제 경납 용기가 깨지고 또 경납로가 이렇게 경납 건물이 날아가는 뭐 그런 일에서 외부 유출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냉각수 부분 또 수소 제거기 이런 것들이 장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소위 사고에 따른 이러지 않고 그야말로 고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 고장도 네. 잦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듣고 보니까 변호사님 굉장히 법률 쪽이 아니라 이 원자력 쪽에도 굉장히 해박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게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원자력 네. 지금 이제 제가 사회 안전과 관련해서 네. 사회 안전 뭐 국민 운동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네. 사회 안전을요. 그야말로 사회 안전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운동을 하는 본부의 이제 회장님이 제 선배이고 해서 제가 거기에 법률 고문을 했어요. 원자력의 안전성, 또 원자력의 유용성, 어떻게 안전이라는 것을 하나의 철학으로 삼고 이렇게 운동하는 네. 분이 계셔서 저도 고문을 했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원자력에 공부도 좀 하고 네.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해왔고, 그에 대한 또 법률 문제도 원자력에 관한 재해에 관한 법률 문제도 조금 달라요. 이게 무과실 책임을 인정한다든지 홍수나 지진 또는 뭐 낙진, 번개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가 일어났을 때도 원자력 사업자가 책임을 지게 한다든지 이런 특징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제가 아마 다른 사람보다는 좀 미리 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네.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제가 원자력 관련해서 이제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네. 좀 자료를 찾아보다가 굉장히 좀 분노할 만한 뉴스를 접했는데, 그렇죠. 원자력이 아무래도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뭐 에너지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의 부품도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품에서 이제 납품 비리가 있었다라는 뉴스를 제가 봤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일까요? 그래요.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하는 부품들은 어떤 측면이 강조되느냐 하면은 고열에 견디느냐. 네. 그는 방사능 물질이 좋아졌을 때 어떤 변형이나 특별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지 않을까. 고열 또는 뭐 홍수 피해, 지진 피해 이랬을 때 어떤 내구성이 있냐. 그런 측면을 아주 강조하는데요. 이제 이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할 때는 제대로 된 시험 성적서를 받아가지고 이것이 내구성이 있다. 또는 어떤 처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어 150도 이상에서도 뭐 견딘다라든지 어떤 화학 물질이 나왔을 때 견딘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테스트 요소가 있는데, 그 테스트를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뭐 캐나다 같은 이런 데서 이제 받아와서 또
또 이제 보고하고 하게 되는데, 캐나다에 의뢰를 했는데 이 한 업체가 누수 업체입니다만 그 케이블을 내는 걸 이제 납품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불합격을 받았어요. 네. 불합격을 받아가지고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제품을 이렇게 다시 시험 맡겼는데 6개 제품 중에 2개만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 이거 뭐 2개 합격한 걸 가지고 이렇게 6개 다 합격한 것처럼 이렇게 서류를 만들었죠. 네. 어떻게 보면 문서를 뭐 변조했기도 하고 위조했기도 하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우리 이제 그 시험을 또 시험하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 회사하고 납품하는 회사랑 아마도 이제 좀 공모가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통과된 걸로 하자. 납품하자. 우리나라 회사가 그렇게 시험 결과가 캐나다로부터 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그걸 붙여서 한국 수력 원자력 이제 회사에다가 이제 보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납품 허가를 받아서 이제 각 원자력 발전소에 그 케이블을 납품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뭐 계속 이렇게 묻혀져 오다가 이번에 이제 워낙 안전에 관한 안전운동본부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워낙 환경단체라든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해서 얼마나 체크를 많이 하는가. 네. 결국은 거기에 이제 내부자의 고발에 의해서 이제 드러났습니다. 네.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그 납품 회사와 또 이제 그 시험하는 회사와의 유착만이 좀 논란되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그 한국 수력 원자력 납품 받은 회사도 이걸 묵인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받으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그건 정확한 것은 더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세계 안전은 네, 인류의 안전 그렇죠. 문제 아닙니까? 이런 그 중요한 안전이 중요한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하는 부품에 시험 성적서를 조작을 해서 납품했다는 게 천인공노할 일이죠. 네. 아마도 그 법정형을 네. 따졌을 때 아마 엄청난 형벌을 받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 원전이라는 게 우리 사회의 안전과 정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엄격한 기준과 정말 그런 위반자에 대해서는 또 강력한 처벌도 그렇죠. 이루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렇게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원전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이 원전을 활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이제 원전이 참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끔찍한 거 아닙니까? 네. 내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2세, 3세까지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인류의 전망과도 문제 관계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걸 왜 그러면은 자꾸 원자력 발전을 하느냐라고 이제 그리고 원자력 발전하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제 현실적으로 에너지원이라는 게 발전 전기가 뭐 우리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렇죠. 그야말로 필수 에너지 아닙니까? 네. 발전을 하자고 하니 석유 또는 석탄 이거에 지금 대종이잖아요, 그죠? 화력 발전에. 그럼 뭐 태양열로 하자니 태양열에게 뭐 에너지 효율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게 간헐적으로 발전하다고 하게 되고 전기를 이렇게 저장한다는 시스템이라는 게 아직까지 개발되어 있지 않고 또 풍력 발전으로서 경제성을 띠게 되려면은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야 하고 또 어느 정도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 경제성이 지금도 뭐 좀 지금 모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풍력이라는 것도 경제성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다 보면 결국 일본도 이제 뭐 지난번 쓰나미 사고 이후에 주력한 것이 풍력, 태양열이 아니라 결국은 화석 연료를 수입에다가 발전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50몇 기에 있던 그 발전기를 그냥 두고 2기만 이렇게 가동을 했는데 일본에서 전기가 모자라서 그냥 전력 소비량은 많고 해가지고 아주 고농을 치르고 산업에도 문제가 있고 또 뭐 전기 요금도 막 올라가서 시민들의 불편도 많고 결국 일본의 경상수지가 악화돼서 지금 다시 또 원전을 정비해서 생산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일본도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당하고도. 네. 이제 뭐 중국도 이제 계속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은 원자력이 석탄보다 원자력
지금 우라늄 1g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전기량이 석탄 3톤에 네. 해당되고요. 석유는 1.5톤, 또 뭐 천연가스는 1.4톤. 즉 다시 말해서 건 한 300만 배 정도의 효용이 원자력이 높다는 거고요. 그 효용만 따질 게 아니라 그 폐기물도, 물론 폐기물이 여러 가지 방사능 물질이라서 그런 관리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폐기물도 역시 예를 들어 석탄으로 화력 발전을 했을 때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했을 때 그건 석탄으로 폐기되는 물질은 원자력으로 생산되는 폐기물보다 760배 많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CO2 등 어떤 그 대기 오염 환경 문제도 몇백 배나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생산비 문제도 결국은 전기 생산 단가도 초기 설비는 물론 원자력 발전소가 뭐 적게 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수명과 이런 관리하는 거 이런 측면을 따졌을 때 뭐 석유나 석탄보다 현저히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산업의 발전이 필요하고 전기 수요가 많이 소요되는 곳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그 나라에서 포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지금 앞마당으로 계속 원자력 발전소를 증설하고 있는 중이고, 프랑스가 지금 뭐 한 78% 정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 폐기하겠다, 축소하겠다는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결국은 이제 안전을 확실히 담보하는 전제하에 원자력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잘 관리만 잘하면 가장 깨끗하고 환경 보존에도 현재로서는 가장 우수한 에너지원이다. 이런 평가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제 그 수입하기 어렵고, 또 이제 세계적으로 볼 때도 석유 또 뭐 석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네. 계속해서 수입해서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니까 결국은 이런 원자력을 안전하게 개발해서 결국 사용하자라고 했고, 결국 우리나라도 2014년까지 한 26기 정도가 가동될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한 40% 정도의 전기가 원자력에 의해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 뭐 대체 에너지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주장도 굉장히 힘을 얻고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뭐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원자력을 또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도 저는 좋은 그렇습니다. 방안이라는 생각이 장기적으로는 물론 뭐 폐기물 문제도 있고, 폐기물도 물론 핵 재처리 시설로 해서 다시 또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버리는 건 아니겠지만, 폐기물 문제도 있고 해서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에너지니까 끝까지 원자력만 사용하자 이래 얘기하기는 곤란한 문제긴 하지만, 그러나 태양열이나 풍력이나 또는 조력이나 또는 우리가 인류가 개발할 수 있는 그야말로 청정 에너지를 경제성 있게 전 세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원자력이 뭐 그 자리를 어느 정도 차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게 이제 원전 뭐 한 근 세계에서 한 5위 정도의 원전 대국이라고 일컬어지고 있고, 이 이제 외국의 저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데서는 원전을 수출하기도 했고, 또 이제 최근에는 스마트라고 그래요. 우리 스마트폰만 삼성에서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 원자로라고 그래가지고 그다음 일체형, 그러니까 소도시나 이런 데서 100메가와트 이하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관리하기 쉽고, 또 냉각수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대류되게 해서 전기를 효과적으로 생산하고 경제성도 있고 시설하기도 좋고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세계 최초로 그야말로 소형화하는 데 성공해서 아주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이라고 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350조 달러 정도의 어떤 시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최첨단 기술로서 앞으로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2012년 7월에 그 표준 설계인가를 우리 한국 원자력 안전협회에서 한국 원자력 안전위원회로부터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상업용으로 소출을 하기에 이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원전 수출국으로서의 또 대한민국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런 일본이나 체르노빌 같은 그런 원전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그렇게 뭐 당시에 어떤 일본이나 체르노빌 그 원전처럼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는 측면도 또 있는 그래요. 이제 저도 이제 뭐 그 부분은 세세한 기술적인 것은 몰랐는데,
이제 우선 원자로가 함부로 폭발돼서 깨지지 않아요. 원자로에서부터 어떤 방사능 물질이 노출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원자로 그 자체가 경납 용기가 제대로 된 튼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납 용기만으로는 또 안 되니 거기에 뭐 노출된다면 할 수 있어요. 또 경납 건물을 이렇게 지어요. 그 외부에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장 또 항상 거론되는 것이 냉각 장치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안전성 있게 냉각해주느냐. 냉각을 해야 이게 냉각을 해가면서 그 이제 핵분열을 이렇게 제어를 해야 되는데, 네.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용융해서 녹아버려요. 그런 그 이제 그 핵분열을 제어하는 장치들을 녹여버리니까. 네. 그 냉각 장치를 항상 유지해야 되고, 또 그리고 혹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냉각수가 예를 들어 뭐 수소로 변환되어 있을 때 수소가 폭발하니까 수소를 제거해야 되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입지 조건이 좀 지진이나 해일이나 이런 게 일어날 수 없는 지역에다가 원자로를 설치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아주 대형 사고로 이어진 후쿠시마에서의 어떤 그 원자로 원전 발전소 시설과 또 아주 원시적으로 사고가 났던 체르노빌 원전 시설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경납 용기는 뭐 이렇게 우리나라 체르노빌에서 경납 용기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경납 용기가 아니라 그냥 원자로에서 그냥 제어봉만 가지고 그 터빈 돌리고 네. 전기를 막고로 냉각수 그 자체를 가지고 전기를 이렇게 해서 그냥 가서 전기로 전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에도 그 냉각수 자체가 이렇게 전기가 가서 터빈을 돌리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냉각수는 냉각수대로 돌아가고 그 다른 그 열이 전달되어서 다른 터빈 그 전기가 가서 돌리고 하는 그런 조금 시스템이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경납 건물이 이제 우리는 크게 보통 둥그렇게 지어져 있잖아요. 그죠? 경납 건물인데 그게 이제 경납 건물이 일본에서는 아주 작거나 없거나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납 용기가 터지면 그냥 방사능이 노출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일본보다 그 경납 건물이 한 5배 정도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납 용기가 터지더라도 그 내부에서의 폭발에 그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네. 그 점이 다르고, 그 다음에 냉각장치에 있어서도 이제 냉각장치가 전기에만 의존해서 전원이 단절될 때 냉각장치가 가동이 안 된다 그러면은 금방 그 원자로가 뜨거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냉각장치가 자연 대립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전원이 단절되더라도 적어도 한 20시간 정도는 그 냉각장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자로가 뜨거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시설이 있고, 또 이제 수소 제거 장치라는 게 결국 이제 원자로 내나 경납 용기 내나 또는 원자로 건물 내 수소가 공기의 어떤 5% 정도를 넘어서기만 하면 그 수소를 빨아들이는, 그것도 이제 전원에 의해서 전기에 의해서 그런 장치가 가동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가동되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저희들이 이번에 그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전부 다 장치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 점에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뭐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일본보다는 여러 가지 지질학 측면에서 일본과는 다른 정도의 어떤 지진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조그마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지진마저도 아주 대형 지진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예진 설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 다른 뭐 그야말로 나쁜 비리나 사소한 비리만 없다면 원전의 발전의 안전성은 그런 세계적으로 수출해도 될 만할 정도로 믿을만 하다. 그리고 기술도 스마트라는 뭐 안전한 그 기기를 개발할 정도로 원전 기술은 앞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원자력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까지도 또 알게 되니까, 네. 이게 원자력에 대해서 이렇게 막연하게 두려움을 갖는 것도 참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 원자력을 어떻게 잘 이제 활용해 나가고,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국민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에서도 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네요.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원자력이라는 것이 아주 위험하기도 하지만
아주 유용하고 효율적인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아주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더 나은 에너지가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현실상 어쩔 수 없이 이 안전하게 안전을 확보하여 활용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원자력을 우리가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간에 원자력은 이거 뭐 폐기돼야 될 에너지원이다 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 수준과 그 다음에 또 안전관리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봐도 매우 선진국에 이르러 있고 기술적으로도 매우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에서도 이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측면을 저희들이 한번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 더욱더 성원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지적하고, 그래서 모두 청정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합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강용의 안전한 법률 Q&A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법률 사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사건이 왔을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설 저작권에 관한 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지금 나이는 21살이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소설을 P2P 사이트, 그러니까 뭐 자료를 공유하는 사이트죠. 그런데 이제 다운로드를 한 후 이제 다시 업로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당시에 이제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취조를 받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그 후로 이제 저작권의 위험을 알고 단 한 번도 소설을 다운한 적이 없습니다. 가까운 서점에 가서 빌려보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2년 후에 이제 21살 6월 중순에 갑자기 저에게 민사재판을 하러 오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작가가 심적인 피해로 2천만 원을 지불하라라는 소송을 건 건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 변호사님이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는 이제 저작권 문제죠. 네. 인터넷에서 소설도 올라오고 하면 그거를 함부로 자기가 쓴 양으로 남에게 배포를 하고 이렇게 되면 처음에 소설을 쓴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저작권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소설을 열심히 써가지고 무슨 해놨는데 남이 그걸 혹 퍼다 나눈다든지 하면 네. 기분 나쁘겠죠. 그걸 이제 규제하자는 겁니다. 하다는 건데, 이게 뭐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뭐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이분이 집행유예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과연 뭐 형사처벌을 받은 건지 네. 기수유예를 받은 건지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형사 문제가 거론되었다는 것은 어쨌든 뭐 그 저작권의 침해가 있은 것으로 네. 생각이 되네요.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민사적으로 책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고등학생이라고 해가지고 뭐 너무 저작물을 이렇게 옮겨다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건 아니니까. 다만 이제 얼마를 그 저작권 침해로는 손해배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단순히 뭐 저작권 침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를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저작권을 침해한 목적이 뭐냐, 그리고 반포된 정도가 어디까지 반포됐느냐, 즉 다시 말해서 원작자가 반포될 때 미리 이 사람들이 쭉 반포해가지고 원작자의 의도가 아주 말살된다든지 그래 되면 더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얼마나 반포를 했느냐, 그 다음에 또 이게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상업적으로도 이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돈을 얼마나 벌었냐 안 벌었냐, 그런 문제, 또 이 신분이 또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저작권 침해라는 게 뭐 저작권 침해 같기도 하지만 정신적인 피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사람이 그러면 저작권자의 경제적 상태도 물론 고려하고, 또 이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한테 경제적 상태, 능력 이런 것도 고려해가지고 적정한 선에서 손해배상을 정하는데, 아마도 민사소송에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으면은 불리해요. 결국 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침해하게 된 경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즉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든지 반포된 것을 뭐 거두어 들였다든지 손해를 더 확대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일을 했다라든지 하는 이를 소명해가지고
손해배상액을 최대한 줄여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네, 제가 이 사례를 봤을 때 굉장히 또 특이한 점이 이미 2년 전에 뭔가 다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건이 다시 또 민사재판이 됐다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제 물론 이제 민사관계와 형사관계는 다르잖아요, 그죠? 사람이 동일한 행위를 두고 형사적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국가가 이런 행위를 하시면 안 돼 라고 해서 처벌하는 문제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처벌하는 문제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하는 문제는 그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예요. 그럼 2년 전에 기소유예되고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네. 형사처벌 받았다는 이유로 민사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긴 한데, 다만 이게 이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당장에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오지 않고 한참 있다가 생각하다가 들어왔다는 측면에서 좀 다소 의아하긴 하지만, 어쨌든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오면은 그것이 특별한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이 넘지 않는 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책임을 지게 되는데, 아마 이런 경우에 법원에 가서 소송 영소를 하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와 여러 가지 관계를 조정하는 그런 선에서 아마 해결이 될 겁니다. 너무 겁먹지 말고 자신의 그 행동했던 것을 반성하는 취지도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더 이상의 피해가 없었다는 것을 소명하면 고등학생이 부담하기에 좀 어려운 2천만 원 정도까지 주라는 판결은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법원에 가서 소송 영소하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요새 이제 온라인에서 굉장히 이제 SNS를 활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음악 자료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을 업로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또 저작권법을 또 유념해서 그런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주신 사연의 답변으로는 형사랑 민사는 또 다르다고 하네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가서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또 소명을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좀 이렇게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사회안전방송 홈페이지나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확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급 안마의자 가격 때문에 포기하셨던 분들 지금 주목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안마의자 전문기업 대경산업의 헬스케어 로봇, 가격 10만원 가격 인하. 지금 구매하시면 기존 29만 8천원에서 10만원 더 저렴한 19만 8천원, 잠깐 무료 체험 일주일 찬스까지 더 7일간 마음껏 써보시고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100% 반품 보장해 드립니다. 고급 안마의자 사양을 10만원대에 장만할 수 있는 다시 오지 않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믿기지가 않네요. 이 가격에 손잡 마사지와 회전 롤러, 솔레노이드 장착에 놀라지 마세요. 불가마처럼 후끈한 온열 기능까지 탑재. 이 정도 사양의 이 가격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뭉친 목과 어깨, 힘든 허리, 현대인을 짓누르는 피로와 스트레스, 이젠 풀어주셔야 합니다. 목과 어깨를 4개의 지압 롤러로 강력하게, 엄지 힘으로 누르듯 강력 손잡 재현, 정방향으로 역방향으로 다양하게, 등과 허리의 곡선에 꼭 맞도록 제작된 인체공학 우레탄 폼, 4개의 수타 방식 솔레노이드를 탑재, 독립 파워 안마. 잠깐 등만 있는 안마기 절대 아닙니다. 뒷목부터 등과 허리, 이젠 힙까지, 힙 전체 바이브레이터와 온열 탑재로 긴장한 근육을 풀고 후끈한 찜질까지. 안마의자를 사고 싶어도 비싸서 엄두를 못 내셨던 분들, 렌탈을 하자니 몇 년간 다달이 10몇만 원씩 내는 것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오늘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고가의 안마의자, 비용 걱정 잊어주십시오. 춤으로 두드림, 진동, 온열 4가지가 한 번에 다 되는 고가 사양 메디칼 드림 헬스케어 로봇. 그런데도 가격은 기존 29만 8천원에서 10만원 더 저렴한 19만 8천원. 잠깐 무료 체험 일주일 찬스까지 더 7일간 마음껏 써보시고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100% 반품 보장해 드립니다. 최첨단 고급 안마기 전문기업 대경산업의 100% 국내 생산품, AS도 10년, 20년
걱정 없이 쭉! 지금 바로 빨리 선택하세요. 안마의자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정말로 많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문제였죠. 렌탈을 하자니 몇 년간 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럽고요. 그렇다고 작은 소형 안마기를 구입하자니 마음에 들지 않고요. 이제는 고급 사양 이 헬스케어 로봇을 이 가격 직접 써보시면요 더욱더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목과 어깨가 딱딱하게 뭉쳤을 때는요. 손으로 눌러주면서 풀어줘야 제대로 풀리죠. 네. 그런데 곡선 부위이기 때문에 안마가 상당히 힘든 부위인데요. 이런 부위도 손으로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면서 시원해요. 풀어주듯이 해주는 네. 손지압 방식입니다. 네. 큰 볼로 눌러주고요. 작은 볼로 시원하게 풀어주고. 그러니까 목과 어깨에 뭔가 꽉 막혀있던 것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 역시 고급 사양이라 틀리네요. 4개의 솔레 노이즈를 탑재를 해서 등과 허리가 시원시원합니다. 뿐입니까? 등만 있는 안마기가 아니라요. 고가의 안마 의자에서 갖춘 그런 기능을 골고루 다 갖췄기 때문에 심지어는요. 엉덩이와 힙 부위까지 정말 시원하게 마사지 해드립니다. 아, 최고. 피로가 확 풀리네. 아우, 시원해. 너무너무 시원하다. 더 이상 고가의 안마의자 필요 없습니다. 매달 돈 내고 빌려 쓰는 렌탈 잊어주십시오. 고가의 안마의자 사양을 가진 메디칼 드림 헬스케어 로봇. 파격 충격가에 드리는 대박 찬스. 첫째, 전신 안마 속 시원하게. 목과 어깨를 4개의 지압 롤러로 강력하게 엄지 힘으로 누르듯 강력 손지압 재현. 등과 허리는 인체공학 설계. 수타 방식 솔레노이드로 강하게 두드려주고 힙 전체에 바이브레이터와 온열 탑재로 전신을 기분 좋게 피로가 쫙. 둘째, 공간 활용 오케이. 덩치 큰 안마기 옮길 수도 없고 자리만 차지한다고요? 어떤 의자에나 옮겨 사용 가능한 헬스케어 로봇. 앉아서도 누워서도 소파에서도 사무실 의자도 어디나 이동 오케이. 안마의자 좋은 건 아는데 가격이 비싸서 엄두도 못 냈지. 이건 자리도 차지 안 하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너무 좋아. 셋째, 획기적인 가격 파괴 찬스. 고가의 안마의자 비용 걱정 잊어주십시오. 줌으로 두드림, 진동, 온열 4가지가 한 번에 다 되는 고가 사양 메디칼 드림 헬스케어 로봇. 그런데도 가격은 기존 29만 8천 원에서 10만 원 더 저렴한 19만 8천 원. 고급 안마의자 사양을 10만 원대에 장만할 수 있는 다시 오지 않는 기회. 최첨단 고급 안마기 전문 기업 대경산업의 100% 국내 생산품. AS도 10년, 20년 걱정 없이 쭉. 지금 바로 빨리 선택하세요. 제대로 된 안마의자 갖고 싶어도 가격 때문에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맞습니다. 렌탈을 하고 싶지만 그 비싼 가격 때문에 많이 망설이셨죠. 이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와, 불필요한 기능은 줄이고 꼭 필요한 기능은 제대로. 목과 어깨부터 엉덩이까지 죄다 풀코스로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단순히 등과 허리만 마사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목에서 엉덩이까지 시원하게 마사지 해주는 그런 기능.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무름, 두드림, 진동, 온열 이 4가지의 고급 사양을 모두 갖춘 헬스케어 로봇. 이 파격적인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 전화주세요. 더 이상 고가의 안마의자 필요 없습니다. 매달 돈 내고 빌려 쓰는 렌탈 잊어주십시오. 고가의 안마의자 사양을 가진 메디칼 드림 헬스케어 로봇이 파격 충격가 19만 8천 원. 믿기지 않는 충격적 가격에 평생 안마를. 목과 어깨를 4개의 지압 롤러로 강력하게 엄지 힘으로 누르듯 강력 손지압 재현. 정방향으로 역방향으로 다양하게. 등과 허리의 곡선에 꼭 맞도록 제작된 인체공학 우레탄 폼 4개 스타 방식 솔레노이드를 탑재. 독립 파워 안마. 힙 전체 바이브레이터와 온열 탑재로 긴장한 근육을 풀고 푹분한 찜질까지. 옮길 수도 없고 자리만 차지하는 덩치 큰 안마기와 달리 어떤 의자에나 옮겨 사용 가능한 헬스케어 로봇. 앉아서도 누워서도 소파에서도 사무실 의자도 어디나 이동 오케이. 고가의 안마의자 비용 걱정 잊어주십시오.
주무르, 두드림, 진동, 온열 4가지가 한 번에 다 되는 고가 사양 메디칼 드림 헬스케어 로봇. 그런데도 가격은 기존 29만 8천원에서 10만원 더 저렴한 19만 8천원. 잠깐 무료 체험 일주일 찬스까지 더 7일간 마음껏 써보시고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100% 반품 보장해 드립니다. 고급 안마의자 사양을 10만원대에 장만할 수 있는 다시 오지 않는 기회. 최첨단 고급 안마기 전문기업 해경산업의 100% 국내 생산품. AS도 10년 20년 걱정 없이 쭉 지금 바로 빨리 선택하세요.